1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경환 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험 범위 내용 관련해서 질문을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줬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래서 그 질문들 중에서 문학편 중심으로 같이 수업을 할 텐데요. 일단 제 시간에 올린 모든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올린 질문을 화면 상단에 적어놨고요. 그 밑에 답변을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이 시간에는 부가적인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청산별곡, 서경별곡, 정석가 그리고 현대시 순으로 하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산별곡, 서경별곡, 정석가 이런 거 모두 전부 다 현대풀이 해야 됩니까? 외워야 되나요? 그랬는데 당연히 고전 시간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독해는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어휘들, 자주 쓰이는 말들 자꾸 눈에 익혀두길 바랍니다. 고려 가요와 고려 소교는 같은 뜻인가요? 예,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고려 소교를 고려 가요라고 하고요. 굳이 소교라고 하는 이유는 양반 귀족들이 자기네 부르는 노래와 상대적으로 차별을 두기 위해서 속된 노래다, 소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 대중가요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고려 가요 그러면 고려 소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굳이 고려 가요를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고려시대 때 불렸던 모든 노래들을 다 통칭한다고 봐도 되겠죠? 자, 일반 고려 시가와 고려 가요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랬는데 고려 가요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죠. 형식적인 특징을 보면 일단 삼음보에 운율을 보이고 있고요. 후렴구가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후렴구가 나오고요. 그리고 연의 구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청산별곡, 그 다음에 서경별곡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확인했을 겁니다. 자, 여음, 후렴구 차이가 어떻습니까? 자, 답변에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전체 노래였으니까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 어떤 음악성을 높이고 운율을 맞추고 흥을 돋운다라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청산에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청산별곡에서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라고 하기보다는 화자가 간절한 어떤 바람과 소망이 있다 이런 차원으로 좀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구절도 속세에 대한 미련, 자기가 예전에 살아왔던 삶에 대한 어떤 미련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청산별곡 8년에 나오는 내 어찌하리 있고 자 이런 부분은 분위기상 체념적인 어조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선택지 1, 2, 3, 4, 5를 보면 1번이 지금 자기의 남편이 물에 빠져 죽어서 그것을 슬퍼하면서 이제 어쩌란 말이냐 임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애상적 정서가 드러나기 때문에 청산별곡의 어조와 가장 가깝고요. 2, 3, 4, 5는 나름대로 오히려 뭔가를 자랑하고 싶고 자부심에 차 있고 뭔가를 높이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선택지 1번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어떤 한자가 많이 나오나요? 그랬는데 굉장히 애매하고 좀 난감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를 떠올려서 영어 단어 어떻게 외웠는지 독해할 때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고전도 자꾸 익숙하게 공부하고 보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고전 시가에 많이 언급되는 어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갖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이 자주 쓰이는 어휘들이나 한자어들이 나옵니다.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오면 따로 이렇게 또 파일도 드리겠습니다. 청산별곡의 화자를 지식인으로 보았을 때 이때 지식인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답변을 적어놨고요. 무신 정권 하에서 중앙 정치에서 밀려난 어떤 양반 계층이다라고 봤을 때 그런 취지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하면 되겠지만 여기서 너무 거기 있는 시어들을 단편적으로 이해만 하지 말고 굉장히 고도의 상징성이 깔려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좀 더 확장해서 그 화자의 입장에 맞춰가지고 그 관점대로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청산별곡의 내용은 단지 화자가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시선의 이동만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청산으로 바다로 공간이 이동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예, 일전에 나왔던 질문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립이라는 용어 대신 대칭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겠습니다. 대칭이라는 말을 써주세요. 시를 감상할 때는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특정한 관점으로 시를 접근하고 풀이했을 때 일관되게 그 관점 하에서 쭉 풀이를 해야 되지 감상의 관점을 섞어서 감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말에서 국유어마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2학기 때 고전 국어를 배우면서 다시 자세하게 언급을 할 텐데요. 17, 8세기쯤에 국유어마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음운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비와 상징의 차이를 묻는 질문 같은데요. 일전에 오픈 채팅방에서 언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시험 공부할 때 너무 비와 상징을 세세하게 구분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3, 4, 5형 각각을 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역설적 표현 맞죠? 그리고 표현 자체가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청산별곡에서 화자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든지 그 관점으로 맞춰서 청산으로, 바다로, 현실 도피처라고 볼 수도 있고 이상향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관점에 맞춰서 우리가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답변 참고하십시오. 예, 앞에 질문하고 비슷한데 화자가 유랑민에서 또는 실현당한 여인에서 지식인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일관되게 감상의 풀이를 쭉 하면 되겠습니다. 답변 참고하세요. 청산별곡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물화일체의 삶을 살고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을 동경하며 자연을 벗어나 산다 라는 식으로 자연을 노래하는 작품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청산별곡은 전체 맥락상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서 해설을 읽다 보면 의지라는 단어가 쓰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상 의지적인 극복하고자 하는 뭔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자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뒷부분에 근거해서 화자가 좌절하고 체념하는 쪽으로 맞춰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화자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감상을 하면 될 텐데요. 속세에 대한 미련,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예전에 내가 생활하던 삶에 대해서,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이루었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떠올리고 미련을 갖는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고려가의 형식적 특징 중에 하나가 후렴구이기 때문에 청산별곡의 후렴구도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경별곡 사랑 노래죠. 그러니까 내 모든 것, 내가 가진 것, 내 생활 터전 이런 것 다 버리고도 당신 날 사랑해 준다면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3년에서 대동강 이야기가 나오죠. 이미 배를 타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화자가 어쩔 줄 몰라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시간이라고 봐도 되겠죠. 서경별곡에서 여운구는 아질가라는 말이 있었고요. 나난 이런 말이 있었죠. 그 외에는 여운구라고 하진 않습니다. 단지 반복돼서 쓰이는 말이죠. 노래였으니까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세월이 말하난 뭐 요즘 말로 사랑 사랑 오 사랑을 하려면 이럴 때 앞에 나온 사랑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단지 음유를 마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 다분히 상대적인 표현이고요. 참고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같이 비교하는 공부를 좀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진달래꽃, 가시리가 화자의 태도가 소극적이고 또 진달래꽃은 특히 화자가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서경별곡은 적극적인 여인상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노랫말에 사공에게 배 띄우지 말라고 막 외치고 원망하는 부분 나오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표현한 건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오픈 채팅방에 얼마 전에 동일한 질문이 올라와서 자세하게 답변해 놨으니까 참고하되 여기서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물론 서경별곡은 상대적으로 가실이나 진달래꽃에 비해서 자신의 요구를 그러니까 인과 헤어지기 싫다는 그런 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떠나지 말라고 외치기 때문에 그 당대의 여인상에 비해서는 비전통적이라고 하는 거지만 하지만 큰 범주에서 봤을 때는 인쇄물에서 언급해 놓은 것처럼 결국 임에게 야 너 이제 떠나니까 내가 줬던 선물 다 내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쁜 놈아 하고
당사자에게 막 아주 더 그 이상의 어떤 표현을 하거나 그 당대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그런 파격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죠. 단지 떠나지 말라고 외칠 뿐입니다. 그러니까 큰 범주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여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말이죠. 물론 우리가 생각에 꼬리를 물면 결국 임을 원망하는 것이네 라고 볼 수도 있겠고, 실제로 그런 상황에 몰입해서 우리가 떠올릴 때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이 작품을 감상할 때 표면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임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네 라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서경별곡에서 화자는 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내 사랑이 이렇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임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변하거나 나도 이제 뭐 사랑이 식었어 이런 어떤 정서가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자의 태도나 정서가 변화하고 시상이 전환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작품에서 화자가 말하는 것이 작가의 평소 주장이나 생각이랑 비슷한데, 삶이랑 비슷한데, 그렇게 표현론적 관점에서 그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작가 따로 화자 따로 화자 중심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서경별곡에서 화자는 막 이미 배 타고 떠나지 말라고 외치고 난 모든 걸 다 버리고 당신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고 우리 사랑은 영원하지 않겠냐고 얘기하고 있고, 그 자체가 상대방한테 적극적으로 자기의 뜨거운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그러니까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앞에서 나왔던 질문인데 당연히 뜻이 있고요. 이거는 영구가 아니라 한 번 더 반복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같은 질문이 있었죠.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임을 떠나보내는 슬픈 사랑 이야기죠. 이별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애상적인 어조라고 봅시다. 1년 여성화자, 2년 남성화자, 3년 여성화자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성화자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건 없고요. 다만 우리가 1년이나 3년은 거기에 나오는 시어를 근거로 여성화자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고려가요가 한 10여 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금 배웠던 서경별곡, 그리고 가시리, 그리고 동동 같은 노래가 이별의 내용을 노래하는 작품들입니다. 참고로 동동은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임을 송축하는 노래로도 얘기를 합니다. 서경별곡의 화자가 이별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면 대동강변까지 따라 나가서 애타게 매달리고 뱃사공을 원망하고 그럴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경별곡과 송미인곡의 화자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서경별곡의 화자는 굉장히 적극적이죠. 대동강변까지 따라 나가서 임을 떠나지 말라고 외치고 하니까 우리가 쉽게 적극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송미인곡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지만 임의 마음을 돌리고자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려 보고 임께서 왜 사랑이 식었을까?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자체가 상대방 마음을 얻고 돌리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송민곡도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석가의 화자는 여러 연에 걸쳐가지고 역설적 표현을 쓰면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죠. 이 정도면 충분히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가요의 후렴구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서경별곡의 후렴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북과 관련된 내용이 당연히 언급되지도 않고 단지 북소리 흉내내서 후렴구가 쓰였을 뿐입니다. 예, 2, 3, 4, 5연 각각 역설적 표현으로 이루어진 건 맞고요. 단지 그 후렴구에 해당되는 부분, 유독하신님을 여야와지이다, 이 부분에 국한해서만 보면 임과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표현은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 부분만 반어라는 얘기입니다. 정석가에서는 삭삭기라는 시어에 초점을 맞춰서 보통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고 그러죠. 근데 모래에다 초점을 맞춘다면 단순히 요 시어 자체로만 보다는
이 앞뒤 더 문맥으로 촉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구절이 더 언급되겠죠. 그럴 때는 촉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선택지 2번에 황진이의 유명한 시조가 나와 있는데 이 시조에서는 제라는 시어를 임으로 볼 건지 아니면 하자로 볼 건지에 따라서 구절 풀이가 약간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 제를 임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답변한 것처럼 임께서 구태여 갔겠냐마는 이 말을 원문에서 보면 순서를 바꿔 놓았죠. 그런 점에서 도치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로 이 시조를 공부하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한번 설명을 찾아보세요. 고려가요 중 정석가나 동동 같은 작품을 보면 앞부분이 서사 형식을 갖춰서 그 대상을 높이고 기원하는 그런 송축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고려가요가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되면서 임금에 대한 어떤 격을 갖추기 위해서 추가된 내용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3, 4, 5연이 완전히 동일한 문장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문장 구조가 아주 유사하게 시어를 바꿔가면서 각각의 내용을 이루고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이 각각의 연은 전반적으로 대꾸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앞에 질문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동일한 내용입니다. 중의적이란 말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동을 아주 추운 때라고 봐도 되겠지만 질문한 대로 꽃이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세 묶음의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정석가의 본문에서는 서경별곡처럼 특별히 여성하자다, 남성하자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다만 서사에 나오는 이 임을 임금으로 설정했을 때는 신하들이 다 남자였을 테니까 남성하자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예, 마찬가지로 정석가의 임을 임금으로 생각할 때에는 1년부터 6년까지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태평성대를 바라는 그런 축원의 노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까다로운 질문이네요. 굳이 본문의 근거에서 따져본다면 청산별곡은 이별 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석가는 아직 이별하지 않은 때라고 봐야겠죠. 예, 문제 선택지에서 이별의 상황이라는 말이 걸려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가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서 정석가 화자는 이별을 맞닥뜨리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모를 이별을 그리고 그렇게 이별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거부한다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자의 감상의 폭이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감상할 수 있겠고요. 다만 문제풀이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처럼 언급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고려 가요에는 후렴구가 있는 것도 있고요. 없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후렴구가 있는 작품들을 모아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자, 아직 우리가 안 배운 작품들이 많지만 쭉 훑어보기에 다른 것들은 악기 소리 같은 의성어들이 많고 정석가가 눈에 띄죠. 그래서 후렴구 의미가 정석가 정도에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그 질문자가 봤던 해설이나 문제가 같이 곁들여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네요. 보통은 지금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는 오히려 굉장히 감각적인 이미지를 동원해서 화자의 정서를 잘 구체화시킨 그런 시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추상적 색채가 짙은 시어를 이 시에서 보통 드러내고 얘기하지는 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에서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심리적 거리도 멀어지고요.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 심리적 거리감도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과 친밀하게 여겨지고 가깝다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악수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만큼 심정적으로도 가까워지고 물리적으로도 가까운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 시에서도 아주 먼, 아주 오랜 이런 단어를 써서 어떤 물리적인, 시간적인, 공간적인 거리감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그 뒷구절을 보면 나도 너에게 가고 있다 이런 어떤 문맥들이 이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오히려 물리적으로는 멀지만 심리적으로는 가까워지고 있다. 심리적으로 내가 더 반드시 너를 만날 거다 라는 어떤 그런 확신에 차 있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는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다림 자체는 당연히 부정적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합니까? 힘들고 지겹고 싫죠. 자, 그런데 왜 기다린다라는 말을 씁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난다는 것을 전제해서 기다린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 만남이 긍정적이고 자기한테 희망이 된다면 그 기다림 자체가 힘겹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마땅히 기꺼이 기다리게 되겠죠. 그죠? 만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기다림 자체는 부정적인 것이지만 화자는 그 기다림조차도 만남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시 뒷부분에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답변에 써놓은 것처럼 발자국 자체는 청각적 심상이 아니라 시각적 심상이죠. 발의 자국. 자, 그래서 소리를 느낄 수 있는 시어들이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되고요. 참고로 인터넷에서 김소월의 그를 꿈꾼 밤이라는 시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바로 발자국 소리가 언급이 되니까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나뭇잎, 발자국 이런 시어들은 화자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나온 그런 구절에서의 시어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상징적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다림은 당연히 힘들고요. 삶을 녹슬게 한다라고 차고에서도 써놓은 것처럼 아주 부정적인 그런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화자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사랑하는 이여, 나도 너에게 간다. 이렇게 만남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겪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정서와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차고를 좀 더 확장시켜서 보면 되겠고요. 당연히 기다림 자체를 설명할 때는 삶을 녹슬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를 해놨지만 차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물들게 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뒤에 나오고 있죠. 기다림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답변으로 화면에 옮겼습니다. 음성 상징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왜 그러는지를 한번 읽어보고요. 그래서 질문자가 지적한 대로 뒤에 접사를 붙인 쿵쿵거리다나 바스락거리다 그 자체는 음성 상징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쿵쿵, 바스락 그 자체가 음성 상징어입니다. 여러분이 월요일까지 올려준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더 추가되는 질문은 오픈 채팅방 활용해서 오늘 이후로 금요일까지만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자, 그 이후로는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답변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한 만큼 여러분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